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과 인터뷰하시는 걸 듣고 계십니다. 자, 노 부장, 계속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네. 최순실 씨의 이런 농단, 박근혜 대통령의 또는 국정 어떤 의혹 상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동안에 이제 세간에 많은 인터뷰 하셨잖아요. 네. 뭐 특별하게 다르게 뭐 말씀 못 하셨거나 좀 빠뜨린 거 있다 이렇게 생각나시는 부분이 계시나요? 뭐 저는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뭐 저도 뭐 충분하게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일단 고영태하고 노승일이라는 인물은 거대한 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네. 말보다는 예. 자료와 증거로 그렇죠. 승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뭐 저희가 말을 한다고 해서 누가 믿어줄 사람도 아니고. 네. 그래서 추가 폭로할 부분은 상당히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하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그 부분을 얘기한다는 거는 지금 자칫 잘못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예, 본질을 또 흘릴 수가 있고, 네네. 싸우는데 또 본질을 싸우는데 또 저희가 말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정리가 되고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된 다음에 비하인드 스토리로 한번 얘기해 볼까 생각합니다. 그때 저희의 프로그램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에 먼저 나오셔서 네. 그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약속을 한번 하시는 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좌우 약속하신 겁니다. 네네. 네. 우리 뭐 노승일 부장은 이 사나이처럼 생기셨고 또 사나이시니까 충분히 네. 약속을 이행하실 거라고 믿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병우 수석 말입니다. 네네. 민정수석이 최순실의 전행을 나는 모릅니다. 최순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제가 2016년 10월 달에 그 최순실과 통화를 했을 때는 네. 최순실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모르는 건 아니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왜 그러냐면은 최순실은 독일 가서 저한테 여러 번 전화를 했었거든요. 혹시 국내 동향, 한국 동향은 어떠냐. 제가 동향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야당에서 사퇴 압력을 받고 있었던 거는 우병우 민정수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야당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은 또 왜 그래? 그 노 부장이 좀 잘 좀 알아봐서 다시 한번 나한테 좀 전화 달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느낌은 이 사람이 우병우는 모르는 게 아니구나. 다 연관이 돼 있구나. 그래서 우리 태권도단 K스포츠에 이제 태권도단이 있었거든요. 태권도단 이력서가 민정에서 검증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병우는 최순실을 모르고 최순실은 우병우를 알고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최순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최순실의 말이 맞다. 네네.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 여부가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뭐 국정 개입을 알고도 무기난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있는 것 같은데 구속 문제 구속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우리 노승일 부장께서도. 그렇죠. 구속이 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특검에서는 그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또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의구심을 다 떨쳐버리려고 지금 노력 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검을 믿고 있는 저로서는 구속에 더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김용철 전 변호사 건도 그렇고 이 거대한 어떤 싸움의 세력과 다투기 위해서는 정말 지도 면밀해야 되고 한치의 빈틈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독일 다녀오셨죠? 예, 독일을 갔다 왔습니다. 뭐 바람 쐬러 다녀오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제 1차에서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독일에서 생활했던 거를 다시 되짚어보면 어딘가에는 또 거기에서 또 그 특검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걸 찾아서 이제 갔던 거죠. 사비로 가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 모 방송사하고 같이 갔습니다. 모 방송사에서 같이? 그러셨구나. 그래서 가서 좀 찾으셨어요? 일단은
또 찾아야 될 부분이 또 나타나가지고. 예. 그래서 아직 그거는 특검에 제출이 안 됐겠네요, 그죠? 자료가 미비된 상태라서. 네네네. 근데 계속 찾고는 계시는 상태다, 그죠? 좀 더 완벽하게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특검에 이제 제출하려고 합니다. 예. 최순실 씨가 왜 독일에서 한국으로 왔을까요? 방금 독일에서 여러 가지 전화도 하고 막 노승일 부장한테도 상황이 어때 막 이렇게 점탐을 했는데 왜 한국으로 귀국해서 정유라는 안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태관도 본인이 독일에 있으면서 손을 쓰려고 했지만은 점점 더 타오르고 진화가 안 되니까 또한 그 대통령도 이제 탄핵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야에서 이제 압박이 많았었잖아요. 자진 사퇴해라. 뭐 자진 기후적으로 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이렇게 압박이 많았었던 상황이니까 그것만이라도 좀 막아보려고 한번 들어오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한번. 정유라는 어떻게 보세요? 정유라가 한국에 올까요? 정유라 연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특검 조사가. 예, 일단 정유라 부분이 2015년도 당시에 삼성하고 코하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삼성에서 지원받았을 때에는 당시 정유라는 성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미성년자법이잖아요. 미성년자법이죠. 예. 근데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유라가 이제 성인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미성년자가 아니라 이제 성인에 준한 범죄에 대한 이제 그 처벌을 받겠죠. 뭐 일단은 정유라가 조속히 들어와서 사법당국에 그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옆에서 정유라를 지켜보시니까 어떻든가요? 거짓말도 아주 능청스럽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순진한 것 같기도 하고 애 않습니까? 어떠해요? 사람이 인성이라든지. 일단은 그 친구는 좀 단순한 면이 있어요. 제가 단순하다는 게 운동선수로서 가지는 단순함. 그러니까 그 친구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꾸밈 없이 얘기할 때가 더 많아요. 소박하다 이 말씀이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엄마가 시킨 대로 했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계속 일을 꾸며갔을까요? 그 친구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죠. 그렇군요. 요즘 고정태 씨하고 연락하십니까? 네, 영태하고는 하루에 한 3-4번씩 이렇게 전화. 3-4번씩. 그 녹음 파일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헌재에서도 기각을 했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 나눌 때 이거는 뭐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고영태 씨는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도 있고 여러 가지 파일들이 많은 걸 봐서는 만일 사태 준비도 좀 한 것 같아요. 고영태는 파일을 하나도 녹음 파일이 없어요. 없습니까? 고영태는 녹음 파일이 없고 고영태 녹음 파일이 그 말이 좀 잘못 전해진 건데 이 부분은 김수현 녹음 파일이에요. 김수현 씨가 했군요. 거기에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녹음을 했고 거기에 고영태도 등장하고 박헌영도 등장하고 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뿐이지 이건 고영태 녹음 파일이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문자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한 10분의 9 정도가 응원하고 계시는 거고요. 뭐 신변 위협에 대해서 조심하시라는 말씀, 안위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벌받을 일이 있으시면 처벌받을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벌받을 각오를 안 하고 이거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처벌받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은폐를 하려고 했던 게 그 사람 심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처벌받더라도 이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더 이상 청렴하지 않겠구나 해가지고 그래 영태도 처벌받고 나도 처벌받고 우리 다 같이 처벌받자. 그리고 뭐 나라 한번 살리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쓰여질 때 고영태라는 이름과 노승일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쓰여질지는 지금 단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하고 분명히 다음에 인터뷰하러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청취자분들에게 노승일 부장이 해줄 수 있는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는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렇죠. 정말 부끄럽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은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마지막 기회를 가진 거예요. 이때 청렴하지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저는 봐요. 정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직은 없습니다. 일반인 신분이시지만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상당히 마음고생이 많았겠다.
네. 그리고 그만큼 성숙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예, 같은 고생하셨고 방금 말씀하신 그걸 잊지 마시고 꼭 지켜주시고 다음에 저하고 같이 또 한번 새로운 일이 있으면 인터뷰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이었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장면 승부. 예, 우리 노승일 부장이 나가면서 문을 이제 닫아야 되는데 좀 늦으니까 우리 PD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경제 문제를 많이 놓치고들 있죠. 정치적인 사건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현 주소를 진단하고 또 바람직한 모습과 대안을 고민해 보기 위해서 경제적 남자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우리는 호구가 아닌가? 우리는 왜 호구일 수밖에 없는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4주간 쉬운 경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선 소장하고 저하고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봐야 되는 사이인데, 그죠? 그러게요. 이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뜨문뜨문 보게 됩니다. 선대인 소장이 바쁘신 게 좋은 거죠. 저 같은 사람이야 예. 자, 경제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 이야기를 상당히 좀 어려워하죠. 그죠? 정치 이야기는 쉽게 생각하는데. 좀 대체로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사실 경제 문제가, 그렇죠. 사실 사회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다 경제 문제인데. 그죠. 또 많은 분들이 일자리, 소득, 노후 준비 이런 거 되게 많이 고민하잖아요. 예. 그만큼 사실 경제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제대로 경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네. 그래서, 물론 일부 경제학 전공자분들은 받으시지만, 대체로 대학 들어올 때까지도 제대로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고, 대학 들어와서도 일부 학생들만 경제학 원론 정도를 듣는 수준인데, 그것도 또 현실 경제 맥락에서 이렇게 충분히 수업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 실제로 경제 생활하면서 겪는 어떤 현실 경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풀어가야 될지 좀 막막해 하시죠. 예, 그렇죠. 경제라고 하는 것이 워낙 어렵다라고 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계셔서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선대인 소장이 이번에 책도 쓰시고 아주 저도 읽어봤는데 쉬워서 책장에 그냥 술술 넘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셨죠. 네, 나름대로는 좀 사회초년생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요즘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말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금리 문제를 가지고 부동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투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한번 금리 이야기를 해볼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네. 그거부터 한번 해보시죠. 예. 금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금리는 사실은 흔히들 이자율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쉽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돈의 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돈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갖고 있느냐. 예. 예를 들어서 투자하면 성공하고 이럴 때는 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제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시대가 되는 거고. 그럴 때는 사실 금리가 비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돈은 넘쳐나는데 투자해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는 또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예. 보통 금리는 어디서 결정을 하게 되나요, 그러면? 박사님은 너무나 쉽게 아실 텐데. 우리 이제 흔히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한국은행에서 결정을 하죠. 근데 한국은행 안에서도,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해서.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금리 결정을 합니다.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데요. 이 기준금리는 이른바 이제 시장에서 채권 시장 같은 데서 이제 결정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결정한다고 해서 이제 정책금리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죠. 근데 이 금리가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계급 사회를 나타내는 하나의 계급 구조의 피라미드상의 계급 체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지. 왜냐하면 신용이 낮은 사람한테는 높은 금리를 매기고 그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신용도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금리가 좀 낮게 적용이 되고
뭐 신용 사실 이제 안 좋은 사람들 또 연체 이력이 있는 이런 분들은 사실 금리가 이제 높게 좀 적용이 되잖아요. 예, 예. 그거는 한편으로는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보자면 예. 뭐 주로 이제 대출 기간이 될 텐데요. 대출 기간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빌려줬는데 돈이 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기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엄청나게 이제 많은 대출들을 해주니까요. 그래도 이제 이 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사람들한테는 상대적으로 금리를 좀 많이 붙여서 금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갚지를 못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이 대출 금리를 갚아 나가는 사람들한테서 이제 일정한 수익을 이제 볼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은 금리를 이제 낮게 측정해도 이 사람들이 떼지 않고 그러니까 다 갚아 나가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갚아 나가니까 뭐 은행 입장에서는 뭐 이 금리를 낮춰줘도 충분히 이제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겠죠.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 신용이 없는 사람에게 금리를 낮춰줘서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도록 하면 이 사람들은 디폴트 리스크, 그러니까 돈을 안 갖고 도망갈 확률이 낮은 사람들이니까 경험상으로 놓고 보면 통계적으로 좀 그 사람들에게 숨통을 트여주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부자세 많이 내라 뭐 이러는 것보다도 좀 금리 올려서 돈을 빌려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게 사실 뭐 한 10년 전인가요? 노벨 평화상도 받고 있던 그라민뱅크 같은. 그렇죠. 뭐 그런 이제 이 사회적 은행. 이런 이제 그 은행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보통 자본주의 시장 체계 안에서는 신용도가 낮으면 이제 금리를 높게 적용하는 뭐 그런 경향들이 사실은 이제 존재를 하죠. 그건 뭐 현실이 그렇다는 거니까. 그래서 금융 자본주의가 상당히 좀 양극화의 하나의 그 큰 단초가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에게 말씀 한번 드려보죠. 뭐 금리하고 물가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보통.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보통 그 돈을 빌릴 때 돈의 값이 비싸지는 것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제 돈을 빌리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이제 유통되는 화폐량은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물가 수준은 좀 떨어지게 되거나. 또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게 되겠죠. 반면에 이제 금리를 낮춰주면은. 시중에 이제 그 화폐 유통량이 늘어나서. 물가는 상대적으로 좀 오르게 되는. 이런 이제 이 경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 그러는 거죠, 그죠? 앞에서 말씀하신 거는 디플레이션이라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유가 이제 물가가 오를까 경기가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물가가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보통 이제 금리를 좀 올려서 이제 물가를 좀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책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게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인플레이션을 사전에 좀 잡겠다라는 의미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군요. 지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그래도 좀 주요 경제권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경기 회복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죠. 또 그런 가운데 2008년 경제위기 이후로 양적 완화라고 하는 대대적인 돈 풀기 정책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이제 회복되면 이게 한편으로는 갑자기 경기가 과열될 때 물가가 아주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좀 제어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라고 하죠. 연준에서 이제 지금 금리를 올려가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말입니다. 서민분들은 힘들다 하는데 사실 호텔이나 이런 돈 많은 분들이 가시는 곳을 가보면은 저녁 시간에 뷔페 식당에 북적북적거리거든요. 돈이 많은 분들은 많이 있으면 이 경기가 좋다는 의미도 되니까 금리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뭐 잘 느끼시겠지만 한국의 지금 경기는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도 좀 양극화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 격차, 뭐 미국에 못지않게 지금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급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이 일부 뷔페 뭐 이렇게 좀 상류층이 주로 소비하는 그런 데서 뭐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다고 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라는 게 흔히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워낙 그 무차별적으로 예.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뭐 같은 지금 상황에서도 얼마 전까지 보시면 뭐 부동산 경기 이쪽은 되게 좋았었잖아요. 예. 근데 다른 경기는 다 죽을 썼단 말이죠. 예.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 금리 정책을 결정해야 될지 이런 게 사실은 많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뭐 곽수정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상류층만 보면 여전히 경기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 또 전반적인 경기는 사실 많이 얼어붙어 있고 또 특히 중산층 서민 가게들은 요즘 뭐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으니까. 예.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제 이 청취자분들에게 하나의 비유법 또는 은유법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맨날 상류층 분들하고 어울리면서 호텔 뷔페 다니는 걸로 오해하실 것 같아서 이 구차하게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드려야 되면서 좀 씁쓸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것은 금리가 오르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부채 관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선대인 소장이 보시기에 좀 이 관리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들에게. 참 가계부채 문제는 사실은 사전에 크게 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네. 뭐 오늘 발표된 내용 보니까 가계부채가 지난 4분기에만 거의 47조 원인가가 늘어났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에는 140조 원 넘게 늘어났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너무 큰 숫자라 어마어마한 숫자라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게 2015년에도 117조 원이 늘어났는데 그때가 사상 최고로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다시 한 20, 30조 가까이 더 늘어난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2014년부터 해서 그전 한 10년 동안 평균 늘어난 가계부채액이 60조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보면 거기에 비하면 이제 더블씩 늘어난 거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더블보다 더 늘어난 거고요. 더블이라고 그러니까 좀 2배 이상은 늘어난 건데. 이게 늘어난 게 보면은 지난해 경우에는 한 60%가 주택대출로 늘어났고요. 또 주택대출의 절반 정도는 뭐 아파트 분양할 때 하는 이제 집단대출에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곽수정 박사님도 얼핏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의 이제 가계부채 문제, 이거는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 경기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고요. 특히 2014년 8월 이후로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 때 빚내스 집 사라 정책을 실시한 게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동산과 금리를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바쁜 시간에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었습니다.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노승일 부장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많은 반응이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귀 기울여 듣고 계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과 정의롭고 원칙 있는 그런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전소연, 그리고 진행의 곽수정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